아버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73세 박종수 씨는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공사판에서 허리 휘어가며 모은 돈 무려 5억 원을 쏟아부어 아들 부부에게 사준 그 집에서, 바로 그 집 거실에서 친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박 씨가 우연히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 부부의 이름만 버젓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배신의 전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가을 박종수 씨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그의 손에는 은행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잔액 5억 2천만 원. 45년입니다. 45년을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름엔 떼약볕 아래서 겨울엔 칼바람을 맞으며 손가락은 이미 여러 번 다쳐 휘어져 있었고 허리는 디스크로 늘 아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줘야지.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언제 우리 아들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겠어? 아들 박준호. 박 씨의 외아들이자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가난하게 자란 탓에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시켰고 대학 등록금도 한 푼 모자람 없이 대주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월급이 적다며 박 씨가 매달 용돈까지 따로 보태줬습니다. 우리 준호는 효자야. 나중에 크면 나한테 다 갚을 거야. 박 씨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준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아버지가 신혼집을 꼭 마련해 줄게. 하지만 며느리 되는 여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박 씨는 첫 번째 경고 신호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사실 집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될 여자 이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이라니? 네, 제 부모님께서도 요즘 시대에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전세는 있어야 한다고. 박 씨는 속으로 요즘 애들은 참 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집을 마련해 줄게. 아 그리고요.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 분당 쪽으로 아파트 하나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분당이거든요. 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라면 최소 5억은 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앞비가 알아볼게. 우리 집 팔면 3억 정도 나올 거야. 거기다 내가 모아둔 돈 합치면 딱 8억이야. 준호 녀석한테 집 사주면 나는 전세라도 얻어서 살면 될 것 같아.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10년은 더 벌 수 있다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하지만 바로 그때 아들 준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민지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차라리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응? 같이 산다고? 네. 어차피 아버지 혼자 계시기도 뭐하고 저희도 아이 낳으면 아버지가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준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5억으로는 분당에 괜찮은 집 사기 빡빡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 매매하고 3억 더하면 8억이잖아요. 그럼 방 4개짜리 넓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아버지 방도 따로 있고 우리 방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박 씨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역시 효자야.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좋지.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뭐가 나쁘겠어. 그렇게 하자. 박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2019년 11월 박 씨는 자신이 30년간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합쳐 분당에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34평 방 4개 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시세로는 정확히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 며느리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는 저희 둘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학군 문제도 있고 제 명의가 있어야 대출도 유리하거든요. 아, 그래? 박 씨는 잘 몰랐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거고 나중에 증여로 넘기면 세금도 더 내야 하잖아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가족인데 뭐가 문제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너희 부부 이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8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박준호와 이민지의 공동 명의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이제 손주도 보고 따뜻한 가족들이랑 함께 살 수 있겠지. 내가 평생 꿈꿔왔던 게 바로 이거야. 하지만 박 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2020년 1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와, 아버지. 진짜 넓네요. 준호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민지도 활짝 웃으며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여기는 안방, 여기는 아기방, 여기는 서재. 완벽해요. 박 씨에게도 방이 하나 배정되었습니다. 북향의 가장 작은 방이었지만 박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넓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박 씨는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할 때까지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박 씨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식탁에 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아침마다 생선 구우시는 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집안에 냄새가 너무 배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다음부턴 조심할게. 그리고 TV 소리도 좀 줄여주세요. 저 재택근무할 때 너무 시끄러워서 일이 안 돼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쓰실 때 물 좀 내려주세요. 아버님, 현관에 신발 정리 좀 해주세요. 아버님, 세탁기는 밤 10시 이후에는 돌리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냉장고에 반찬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자리가 없어요. 박 씨는 점점 자신이 조심스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돈 다 내서 산 집인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그리고 2020년 6월 민지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박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그래, 정말 잘됐다. 우리 준호도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하지만 임신 이후 민지의 태도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버님, 임산부는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아예 요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제가 입덧이 심해서 소리에도 예민해요. TV는 꼭 방에서 이어폰 끼고 보세요. 아버님, 친구들 오는데 거실 좀 비워주실 수 있어요? 아기 용품 보러 오거든요. 박 씨는 점점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실은 이제 민지의 친구들이 차지했고 주방도 민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방에서 나오려던 참에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하지 않아?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사실 좀 그래. 준호의 대답에 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기 낳으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는 육아 도움도 안 되실 거고. 그냥 참자. 어쩌겠어,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인데. 에이, 무슨 소리야. 명의는 우리 건데 뭘. 그래도 그렇지. 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의는 우리 건데?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켜고 등기부등본 떼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통 떼려고 하는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박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출력된 서류를 받아든 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사항. 소유자 박준호 지분 2분의 1. 소유자 이민지 지분 2분의 1. 거기에 박종수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8억을 다 낸 집인데 자신의 이름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박 씨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수십 번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한테 말을 해야 하나? 고민 끝에 박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왜요, 아버지? 저 바쁜데. 준호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뭐냐?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슬쩍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아버지 이름이 없냐고.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저희 이름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버지도 동의하셨고. 그래도 그렇지. 내 돈이 8억 2천만 원이 들어간 집인데 내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같이 사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명의가 누구 거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박 씨는 이제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가족이라고 믿었어.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맡긴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에이, 아버님도 참. 원래 그런 거예요. 요즘은 다 자식 명의로 하는 거라고요. 민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명의 넣으면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잖아요. 뭐라고?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상속 걱정할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원래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무슨 상속이야. 아이고, 아버님.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민지는 오히려 박 씨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준호야.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미 명에 넘어간 지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1년? 그게 무슨. 아버지께서 계약할 때 동의하셨잖아요. 저희 이름으로 하는 거.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다시 내 이름으로 넣을 수 있지 않겠냐.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취득세를 또 내야 해요. 수천만 원이에요. 누가 그 돈을 내는데요? 내가 낼게. 내가 낸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내요? 돈 있어요?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집을 사는데 전 재산을 다 쓴 박 씨에게는 이제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민지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도 아기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이런 거로 계속 싸우면 스트레스 받아요. 제발 좀 조용히 지내주실 수 없어요? 조용히 지내라고? 내 집에서? 아버님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에요. 명예 보셨잖아요. 민지의 말에 박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자식을 믿은 게 잘못인가? 다음 날 박 씨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돈을 다 냈는데 명의가 제 이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좀 복잡하네요. 계약서에 어르신 이름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하지만 돈은 제가 다 냈다고요. 이것 좀 보세요. 박 씨는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집을 판 3억, 그리고 평생 모은 5억 2천만 원이 아들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시네요. 이체 내역도 확실하고. 그럼 제 집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건 가족 간의 문제라 더 복잡해질 겁니다. 아드님이 이걸 증여로 주장하면. 증여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돈을 준 거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싸움이 길어집니다. 박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소송하면 가족 관계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안 그러면 나는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 부부가 박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민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임신 7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방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방을 아기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뭐?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이 4개나 있는데 왜 내 방을? 다른 방은 다 쓰고 있잖아요. 안방은 저희 방이고 방 하나는 서재, 다른 방은 창고로 쓰고 있고. 아버지 방이 제일 작으니까 아기 방으로 딱 좋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고? 민지가 잠시 준호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박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준호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박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8억을 들여서 산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냐?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식사도 잘 나오고. 닥쳐. 박 씨가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기는 하냐? 내 돈으로 집 사놓고 명의는 너희 이름으로 해놓고 이제는 나를 쫓아내겠다고? 아버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 극단적이라고. 박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극단적인 거야.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아버지.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아기 낳아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민지도 입덧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는 이해는 못해주고 매일 트집만 잡고. 트집? 내가 언제 트집을 잡았어. 매일 명예 어쩌고 등기부 어쩌고 하시면서 저희 기분 상하게 하시잖아요.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을 아버지로 보지 않는구나. 알았다. 박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간다. 그리고 이 집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거다. 아버지. 변호사 선임했다. 다음 주부터 소송 들어간다.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송이요? 무슨 돈으로요? 아버지 돈 없으시잖아요. 국선 변호사라도 쓴다. 어떻게든 이 집은 내 걸로 만들 거야. 진짜 웃기네요. 민지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계약서 보셨죠? 거기 아버님 이름 없어요. 명의도 우리 거고. 법적으로 이미 우리 집이라고요. 돈은 내가 냈어. 증거도 다 있고. 증여받았다고 하면 끝이에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집 사주신 거라고.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럴 거냐? 준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소송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도 할 말 있어요. 뭐? 민지 임신 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 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증언할 거예요. 그리고 준호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시다고 진단서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치매? 네. 요즘 아버지 건망증 심하시잖아요. 같은 말 몇 번씩 하시고. 병원 가면 진단서 나올 거예요. 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악마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이냐?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그건 아버지 선택이었잖아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 거고. 그걸 가지고 평생 은혜 갚으라고 하시면 저희는 집만 대죠. 그 말에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2020년 9월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서 박 씨는 아들 부부와 마주했습니다. 준호는 박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민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고 박종수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전 재산인 8억 2천만 원을 들여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원고의 재산이며 피고 박준호 이민지는 이를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피고들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원고가 증여의 의사로 구입해 준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도 피고들의 명의로 등기했으며 원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증여라니요?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증여한 적 없습니다. 같이 살기로 해서 같이 산 집이에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박 씨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원고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3억 원이 입금되었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원고가 평생 모은 예금 5억 2천만 원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총 8억 2천만 원이 피고 박준호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 대금이 정확히 8억 2천만 원입니다. 즉 원고가 전액을 부담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판사가 준호 측 변호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준호의 변호사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증여는 별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고와 피고 박준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대화 내용이 띄워졌습니다. 박준호 아버지 집 계약 완료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종수 그래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 박준호 내 아버지 덕분에 신혼집 마련했어요. 평생 갚겠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 박준호는 신혼집 마련이라고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사주신 것, 즉 증여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고도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고 답하며 이를 승낙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같이 살자는 뜻이었어요. 증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원고는 왜 계약 당시 본인의 명의를 넣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며느리가 명의가 있어야 대출이 유리하다고 해서. 즉 원고께서도 피고들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신 거군요. 그렇지만 제 돈인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고의 의료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진단명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병원 간 적 없는데. 준호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 박준호가 원고의 건강을 염려하여 모시고 갔던 신경과 진료 기록입니다. 당시 의사는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을 남겼습니다. 즉 원고는 당시 정확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내가 감기 때문에 갔던 병원이에요. 멀쩡하다고요. 하지만 준호의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고 이민지를 증인석에 세워주십시오. 민지가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는 좋으셨는데 점점 이상해지셨어요. 어떻게 이상해지셨죠? 같은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하시고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인데도 밤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셔서. 민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태교에도 안 좋고. 심지어 한 번은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밀치셔서. 거짓말이에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하지만 민지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아기 낳고 싶었을 뿐인데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민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박 씨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나이에 임산부를 괴롭히다니. 박 씨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집을 청소하고 밥을 해주고 조용히 지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측은 계속해서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박 씨의 인지 능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박 씨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피고 이민지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스크린에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민지 언니들 나 대박이야. 친구 A 왜? 이민지 시아버지가 집 사주신대 키우키우키루. 친구비 헐 대박. 얼마짜리? 이민지 8억 키우키우키루 명의는 우리 걸로 하고. 친구 A 미쳤다 진짜 개이득이네. 이민지 이응이응 나중에 쫓아내면 우리 집 댐 키우키우. 친구비와 이민지 너 천재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원고의 지인 중 한 분이 우연히 피고의 SNS에서 발견하여 캡처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예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피고들의 처음부터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준호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이것에 대해 변론하시겠습니까? 준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으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쫓아내면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합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의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피고 박준호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박준호 아버지 명의는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이름만. 중개사 하지만 돈은 아버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박준호 상관없어요. 그냥 증여받는 걸로 처리하세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제는 방청석에서도 준호 부부를 비난하는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 인간들 진짜 최악이네. 부모 돈으로 집 사놓고 저러는 게 말이 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2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박준호 이민지는 연대하여 원고 박종수에게 금 8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제 됐냐? 아버지 인생 망치고 싶었던 거 다 잃었어? 준호가 아니라 민지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게 말이 돼요? 저희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애기도 곧 태어나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박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2주 안에. 2주? 말도 안 돼. 저희 임산부예요. 이사는 무슨. 법원 판결이야.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한다. 그 순간 준호가 박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 따위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잖아. 내 돈만 노렸던 거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처음에는 진짜 같이 살려고 했어요. 근데 뭐? 내가 방해가 됐다고? 내가 귀찮아졌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버님 정말 힘들었어요. 맨날 집에만 계시고 TV는 크게 틀고 음식 냄새 나게 하고. 그래서 쫓아내려고 한 거야. 아기가 소중하니까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박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 가족. 나는 이미 너희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법까지 동원해서 자식을 괴롭힐 줄은. 박 씨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우리 인생 망쳤어요. 이제 우리 신용도 다 떨어지고 집도 없고 애기 낳을 곳도 없어요. 그게 내 잘못이라고? 당연하죠. 아버지가 소송만 안 했어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준호야. 박 씨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나를 한 번도 아버지로 본 적이 없구나. 그냥 돈 주는 기계였구나. 아버지. 이제 우리 남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박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지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박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박 씨는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준호 부부는 모든 가구를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조명까지. 박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8억짜리 집은 돌아왔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준호. 박 씨는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아기를 낳았어요. 딸이에요. 이름은 지민이.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 자신의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지민이를.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손녀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으아. 텅 빈 집에 박 씨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2021년 6월. 박 씨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너무 큰 집에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 있으면 아들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9억 원. 집값이 올라서 9억에 팔렸습니다. 박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했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익명으로. 기부를 받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익명으로 하시겠어요? 네, 그냥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부모가 있어도 혼자인 아이들요. 박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박 씨는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는 준호의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아버지, 지민이가 많이 컸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 씨는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오늘 집을 팔았다. 45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
아들과 함께 살려고 산 집. 그 집을 팔았다. 남는 건 돈이다. 9억. 하지만 내가 잃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아들, 며느리, 손녀, 가족.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이겼다고. 법정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졌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까.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은? 한 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울 수 없다. 나는 평생 아들을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 너무 아프니까. 박 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박 씨는 우연히 길에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녀구나. 아버지. 잠깐만요. 지민이 좀 보고 가세요. 준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박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민이가 아버지 닮았어요. 눈이랑 코가. 그만해.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아버지 생각하면. 후회? 박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지니?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지워지니? 아버지, 너는 나를 배신했어. 나를 이용했어. 나를 버렸어.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버지, 제발.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기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이미 모든 기회를 다 썼어. 나는 더 이상 너를 아들로 볼 수 없어.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지만 박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서 손녀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으니까. 1년 후 2022년 여름. 박 씨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허리도 더 안 좋아졌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듯이. 어느 날 박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한 젊은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그네 태워줘. 그래, 우리 딸. 아빠가 태워줄게. 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준호가 어렸을 때 저랬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준호였습니다. 박 씨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버지. 받으셨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산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말해. 이혼했어요. 민지랑.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다른 남자를 만났대요. 돈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지민이 데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돈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애도 빼앗기고. 박 씨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불행하다는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발 다시 저를 받아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준호야. 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불행해서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아버지. 만약 민지가 너를 안 떠났으면
만약 너희가 여전히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너는 나한테 전화했겠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구나. 박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하지만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어. 너무 지쳤어. 너무 아파. 아버지, 잘 살아라. 건강하게.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들을 받아준다면 또다시 상처받을 거라는 것을.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는 법이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원룸. 혼자 사는 집.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허리. 백발. 늙었네.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라면 한 그릇. 예전에는 아들을 위해 온갖 음식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혼자라 라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45년을 일했고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남았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후회는 하지 말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다만 상대가 잘못된 사람이었을 뿐이지. 박 씨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집도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은.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믿음은 무너지면 끝이야.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어. 어둠 속에서 박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나도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그렇게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박종수 씨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배신당하는 부모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돈과 믿음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한번 깨진 신뢰는 정말 회복될 수 없는가? 박종수 씨는 법정에서 이겼지만 인생에서 졌습니다. 집은 되찾았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가 내린 선택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믿되 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명확히 하세요. 사랑과 신뢰는 소중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